가깝고 더 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덕수의 법안 프리즘. 자, 우리 저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또 발의를 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비서관님은 사실은 이 한강 작가하고 또 굉장히 큰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같죠. 네, 그렇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전국에 이제 독서 열풍이 네, 불고 네. 있어요. 참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지금 비서관님께서는 관심에 두고 계신 또는 읽고 계신 책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책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저는 대학 때부터 주로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시나 소설 같은 순수문학보다는 경제서, 역사서 같은 사회과학 책들을 많이 읽는데요. 예. 제가 지난주에 마침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라는 책을 읽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4시간? 이게 한 300한 2, 30페이지 되는데요. 예. 뭐 관련 표도 있고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린 것 같은데요. 읽기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너무 힘든 책이 ESG라고 하면은 지속가능. ESG가 그렇죠. 예, 환경, 사회적 책임, 예. 그리고 이제 G-거버넌스, 뭐 지배 구조 뭐 이런 건데요. 예. 이 책을 낸 단체가 사단법인인데요.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사단법인인데 여기에 지향점이 예. 건강한 사회 발전,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 그렇게 해서 역동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자 하는 이 단체에서 사단법인에서 만든 책입니다. 네. 내용 중에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대목이 한두 가지 있어서 네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니 무역 대국이니 뭐 선진국 이렇게 지금 이게 진입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환경 후진국이다. 기후 악당국이다라는 오명도 함께 갖고 있어요. 기후 악당국. 예,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세계 상위 10개국이 오염물질의 63% 거의 절반 이상을 10개 나라가 그리고 100대 기업이 세계 100대 기업이 70% 이상. 그런데 하위 100개국, 100개 나라는 3%밖에 배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많이 배출하는데 많이 배출한 것도 매우 많이 배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 차원에서 서로 좀 대안을 모색해야 해야 된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인데요. 내용 중에 참고할 만한 게 세계 1위의 국부 펀드 나라 살림을 하는 소위 연금 기금을 운용해서 예. 그 나라 살림을 하는 세계 1위가 노르웨이입니다. 예. 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200~300조 이렇게 되는 세계 1위인데 비인도적인 살상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 업체다. 그래서 우리 하나그룹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이 기후 문제, 환경의 문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세계적인 심각성이 있는 건데요. 예. 이 책은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라는 책은 이제 1991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에서 지방자치를 부활했는데 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부활할 때는 뭔가 주민자치를 통해서 지역이 발전할 것으로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30년이 지났지만 지금 특별히 지방이 발전한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지방 소멸 위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ESG 행정으로 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지방정부의 ESG에서 E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뭐 분리수거, 소각 금지, 나무 심기 뭐 이런 환경 활동. 그리고 S는 사회적 책임. 이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2021년 통계입니다. 전국의 지자체 여성 공무원이 예. 전체 공무원의 48%를 차지해요. 절반 정도가 여성이에요. 예. 근데 5급 이상으로 가면 예. 4분의 1이 안 됩니다. 24%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간부 공무원 중에 여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제 G는 거버넌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지배구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 정책 결정 과정 또 의사결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책임들을 참여시키고 그 책임들을 시민과 함께 나누자, 주민과 함께 나누자 뭐 이런 취지, 그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위기의 시대 지방 정부를 위한 ESG. 사실 되게 그 딱딱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지금 시기에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늦어버릴 네. 그런 반성을 좀 문제들을 해봐야 얘기하고 된다 이런 있군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후 악당국이라는 말에 네. 아유 가슴이 그냥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듣지 네. 말아야 될 오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 자 오늘 또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 이 법안들 빨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소개해 주실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데요. 간단합니다. 학생으로서 학생도 이제 인간이니까요. 예. 그 학생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서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이걸 법률로 하자는 건데요. 근데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 조례가 있잖아요. 지자체 조례가 있죠. 예. 지금 2010년 이후에 예.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예. 2022년 지방선거에서 그 지방의회에 이제 과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다수가 된 지방의회에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이 됐다 이런 논란이 좀 돼가지고 네. 실제로 올해 충남 그리고 서울에서 광역구에서 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어요. 폐지했죠. 폐기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집행 정지가 돼 있어서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조례는. 근데 그런 논란이 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중요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서 인식이 있으면 생기면 교권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렇죠. 제가 어제 나주에서 열린 교육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2024 나주 교육 박람회가 있었는데 아마 빛가람 초등학교라는 학교 부스에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적으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몇 가지 보면 아이들이 인권은 평등이다. 인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다. 네. 인권은 학교 폭력을 반대한다. 개념을 잘 알고 있네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예. 이렇게 애들이 썼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좀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회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학생 인권법, 인권 조례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교권을 오히려 신장시키고 그 데이터는 그 여러 연구 결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 때 교권을 존중하는 것도 같이 올라간다. 뭐 13.7% 이런 발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네. 계속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저는 그 책임의 일부가 상당 부분이 정치권에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정치적 책임이 크고 정치 지도자들이 좀 반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생 인권을 규정하고 보장함으로써 좀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법안이 발의가 지금 된 상태고 자 다음 법안 둘째 법안 넘어가 보죠. 예, 광산을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관광 분야에서 다자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좀 해결하자 이랬는데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출생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예. 현재도 이제 다양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좀 많이 있죠. 우리 법만 하더라도 법에서도 이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혼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최근에 와서 올해 들어와서 지자체들이 다자녀를 2인 이상 자녀 뭐 나이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보통 2인 이상으로 완화를 했는데 네네. 그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다자녀. 근데 이때는 3자녀 이상이에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지자체나 다른 법은 또 2자녀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혼선이 있는 거 하고 예. 또 지원금 제도 있잖아요. 예.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이게 전라남도가 2001년에 처음 도입해서 아마 대표적인 저출생 정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효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첫째는 먹튀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아. 지자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네네. 지원금 받으려고 전입을 이사로 와요. 네. 그래서 애 낳고 그게 뭐 6개월, 1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 채우고 돌아와 버린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 비율이 3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은 그 지원금을 노리고 전입하고 전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라북도의 어느 지자체는 이제 출산 지원금을 3배로 늘렸어요. 120만 원에서 360만 원. 예. 그런데 출생아는 오히려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준다고 해서 해놨는 건 아니다. 오늘 지금 그 서울에서 예. 2024 아시아 미래 포럼이라는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저출생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비단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출생률이 낮아진다 이런 지적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남녀의 성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이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쉬운 접근은 1차적인 접근 아니겠습니까? 생색내기는 좋죠. 예. 근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이런 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들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어찌 보면은 겉도는 정책에 끝날 그렇죠. 수도 있네. 예. 보다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할 것 같은데 이 법안에 대한 전망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이 법안? 전망이라기보다는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할 수 있는 데는 해야죠. 예, 예.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부터 함께 이걸 나서서 국가를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성평등 문제, 노동시장 문제, 저 지역을 살리는 문제 이게 다 네. 출생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네. 살기 좋아야 애를 낳고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법안은 아주 필요하고 더 다양한 법안들이 마련돼야 하지만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더 구체적이고 더 실질적인 법안들이 더 많이 고민돼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3가지 법안을 준비하셨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아까 그 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맞아요. 하느라고 좀 길었죠. 시간이 좀 예.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그랬으니까. 네, 지금까지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했고요.